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20년대하고 다시 또 돌아와 봅시다. 1920년대 우리가 금융위기, 아니, 당시에 세계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주류 경제사학계에서요. 네? 비주류 경제사학계에서 하고 좀 약간 좀 틀리지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금융투기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금융투기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금융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을 갖고 있죠. 불안정성을요. 그러니까 1920년대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경제 붐이 일어납니다. 잠깐 침체에 빠졌다가 경제 붐이 일어나요. 경제 붐이라는 것은 뭘로 가능한 겁니까요? 투자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죠. 앞으로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하는 이런 거죠. 그 투자를 막 하죠. 투자가 막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요? 그럼 미래 경제가 나아진다는 경제 전망을 좋게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식에 선반영되지죠.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그러니까 엄청난 돈들이 유입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베팅이 일어나냐면요. 주식을 매입하는 데 속에서 10% 정도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여요. 그러니까 90%는 뭐냐? 차입. 어떻게 차입을 하냐? 주식을 담보로 잡고서는 돈을 빌리는 거죠. 주식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90%는 자금을 조달하고 자기 돈은 10%만 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막 거의 도박이죠. 예? 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돈들이 막 유입되죠. 월가예요. 그 주가가 급등하고 증권을 사는 굉장히 수수료 뭐 돈을 엄청 벌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끌어올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호조세가 지속되지 않는 한에서는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금융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이클이 그러니까 금융 사이클이 우리가 형성되는 이유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거품이 붕괴되어지면서 10월 28일 날 1929년 10월 28일 우리가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때 다우존스 주가가 당시에는 S&P 50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테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13%가 하락합니다. 하루 만에. 굉장히 큰 거죠. 하루 만이니까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우 전체의 그 주가 지수가 절반이 하락합니다. 주가의 절반이 하락해요.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이요. 네? 그 다음에 32년까지 금융위기의 정점이 1932년이거든요. 193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하지만은 32년까지요. 상장한 기업들의 그 주가가 거의 90%, 즉 89%가 이게 가격이 하락해요. 날라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거의 90% 가까운 주가가 그러니까 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상장 기업들 전체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 손실을 볼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닉 상태 빨이죠. 패닉 상태. 미국만 하더라도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나라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갖게 되죠. 주가가 폭락하니까. 네? 우리나라 외환 위태가 더했던 거죠. 소비자는 주식에 투자한 소비자는 그러니까 자산 손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손실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자산에. 그러니까 소비를 축소하죠. 내 자산이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소비를 안 하고 그렇듯이요.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가 축소됩니다. 기업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죠. 소비가 죽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디플레이션, 물가는 또 하락해. 예?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돈 빌려준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또 손실을 보죠. 돈 빌려준 은행들이요. 예? 가게나 기업한테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 경색이 일어날 게 아닙니까? 은행들이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돈이 더 그러니까 이게 신용 경색이 더 심해지죠. 그 자산 가치 손실이 일어나고 신용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니까는 투자를 안 하고 해고를 증대시키고 소비가 감소하고 해고를 증대시키니까 실업이 급증하죠. 이런 사이클이 한 3, 4년간 진행된 거예요. 이게 세계 대공황입니다. 이게 세계 대공황인 거예요.
물가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행진하고. 이게 세계 대공황이었었죠. 그러니까 금융투기를 그러니까는 금융투기. 물론 금융에 대한 제대로 그러니까 규제가 많이 이 당시도 규제가 많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요. 그래가지고 대공황 이후에 그러니까 대공황이 터지면서 은행법을 개정을 하죠. 소위 말해 1933년 유명한 그 은행법이 상업은행들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걸 못하게 이런 게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대공황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금융투기가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20년대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1921년부터 1940년까지 이 다우존스 주가 지수의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흐름을 보게 되면은 24년 7월 달에 7월 달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130이 정도가 안 됐던 게 이게 그러니까 1918년인가 이게 1918년에 100으로 넣은 겁니다. 1918년이 100이에요. 다우존스는요. 100으로 났을 때 한 130 정도 됐었어요. 네? 130 정도인데 이게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 1929년 9월 달. 아까 얘기했듯이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터졌는데 9월 달에 473까지 올라갑니다. 473까지요. 그러니까 엄청 주가가 그러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특히 20년대 28년 그 이후 봐보세요. 28년도에 보게 되면 그냥 수직으로 하늘 이 로켓이 하늘로 쌓아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네? 거의요. 이 그림 모양을 보게 되면요. 언제가 떠오르냐면은 90년대 후반에 닷컴 투자 붐이 일어났을 때. 네? 닷컴. 네? 90년대 후반에 닷컴 소위 이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습을 소위 야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 당시 모습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다가 29년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쫙 떨어지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11% 떨어진 게 바로 쫙 떨어진 거죠. 하루 만에요. 그러고 나서 쫙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60일까지 내려갑니다. 32년 6월 달에. 61일. 네? 1924년이 130이었는데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네?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가로 본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전후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요. 정리를 할 거는 제가 찬물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요. 자, 향후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뭐 주식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으면 추워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학자로서 봤을 때 제 말이 뭐 틀릴 수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볼 때는 자, 향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제로금리, 교과서에서도 안 나오는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런 교과서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또 우리가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과거처럼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런 게 또 오냐? 안 옵니다. 당분간은 오기 힘들다 이겁니다. 네? 오기 힘들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려면 진짜 커다란 충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커다란 충격이. 그 충격은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초저금리 시대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올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내년도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봤자 많이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내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3.5%입니다. 3.5%예요. 지금 보게 되면 장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안 내려가고 있어요. 자, 하여간 그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금융 완화, 제로금리라든가 양적 완화 이런 거 없이도 자산시장 붐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190회에서
190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 상승하고 그 팬데믹 이후에 주가 상승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 완화, 지금 뭐냐면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면은 팬데믹 이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주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주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유동성은 별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금융 완화 없이도 자산시장 부문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해서 기업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을 주도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2010년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업의 실적을 주도했던 건 누구였었습니까요? 애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애플이 2011년인가요? 11년부터 랭킹 1위로 뛰어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애플이 주도잖아요. 애플은 뭡니까요? 모바일에 그러니까 상징이잖아요. 모바일에. 지금은 뭡니까요? 지금은 뭡니까요? 2021년 2021년부터 지금 인공지능이 저희 엔비디아가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가고 있듯이요. 예? 인공지능이 지금 그러니까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예?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는 자, 인공지능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HBM 저기 뭡니까 블랙에를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수요가 있겠지요. 수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기업은 그거를 그러니까 사들여 가지고 그걸 이제 이용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요. 일종의 뭐냐면 투자인 겁니다. 자본 지출이죠. 자본 지출. 그렇죠? 자본 지출입니다. 그럼 그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되려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에다가 인공지능을 장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이폰에 그러니까는 상품의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부수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핵심은 뭐냐?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의 결판은 어디서 나냐면요. 결국은 사람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많은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나왔잖아요. 이미요. 앱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느 저거였었죠? 제가 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지방을 내려갔어요. 대전을 내려갔어. 그럼 대전에서 자기가 낯선 지역이야. 거기서 자기가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뭡니까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갑자기 무슨 뭡니까요? 이태리 음식을 먹고 싶어. 예? 그랬으니까 이태리 음식점을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앱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장소도 추천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요. 디지털 콘텐츠를요.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근데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일자리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될 게 아닙니까?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고요. 예? 기존의 분야는 그러니까 새로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봐보세요. 특히요, 더군다나요.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별로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AI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려면은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나을 산자에다가 일업자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만들어진 거잖아. 모바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앱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뭐냐면 이 그 디지털 콘텐츠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개발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하는 사람들을 뭐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 그것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 이건 별개 문제이고. 예? 그러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요 이렇게 하려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업사에 살다가 도시의 공장에서 공장 노동력으로 살기 위해서 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사람의 노동력의 내용이 성격이 바뀌었듯이요. 예?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산업시대 때 받았던 교육을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못한다고 봐요. 소위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은 인공지능보다 못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이요. 솔직히요. 저는 평생을 교육계에 있었지만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인공지능이 진짜로 어떤 하나의 우리가 낙관적인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비관적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봐요. 시간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대 유럽 사회 속에서 농업 문명사에서 산업 문명으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이행기를 350년을 봅니다. 1450년에서 1750년 혹은 이 시기를 최소 300년을 이행기를 봅니다. 그 이행기 동안에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뭡니까요? 기술혁신입니다. 기술혁신이죠. 기술혁신이 있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이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했잖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 대부분 경제사가들이 이걸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뭐 일어난 걸로 그냥 해요. 네? 근데 사회혁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게 제가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와 중앙은행 시스템과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제도 뭐 이런 거 등등을 얘기했었잖아요. 사회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술혁신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벤처투자거든요. 벤처투자.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그 위험성도 많잖아요. 이게 활용 가능한 기술인지 예? 이런 등등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안 해본 거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예?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회 혁신이죠. 사회 제도와 질서를 바꿔야 되는 문제. 사회 혁신입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죠. 그러니까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 있기 위해서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회 혁신이 되려면은 사회는 기본적으로 바꾸는 건데 사회를 바꾸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회 혁신이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바로 교육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듀케이셔널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국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이런 것들의 출현이 예? 새로운 사람을 인재를 만들어내는 하는 출발점으로 이렇게 쭉 이해된 게 교육혁신이 됐고 사회혁신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술혁신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소위 말해서 대영제국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짜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인간 사회가 새로운 산업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요 결론적으로 AI를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그러니까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AI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AI가 못하는 거를. 그렇죠? AI가 못하는 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AI하고 사람은 소위 말해서 보완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AI가 못하는 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AI보다 못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AI 투자붐이 막 일어날 겁니다. 투자붐이 일어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AI 투자붐은요, 저는 결국 버블일 거라고 봅니다.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죠. 닷컴 버블이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야후가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수익 모델을 못 만들고 2000년대 들어와서 그것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면서 소위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플랫폼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결돼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애플의 앱스토어 모델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애플의 아이디어하고 애플의 비즈니스 아이디어하고 결합해가지고 3대7로 앱 개발을 가지고 3대7로 나눠 먹자. 네? 앱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콘텐츠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3대7로 나눠 먹자.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기존에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상품, 기존에 없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게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지만은 예? 이게 해결 안 되고 진행되는 AI 투자 부분요 궁극적으로는 버블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할 거라고. 그리고 상당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로 인해서 뭐 그 관련 산업들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분기를 보니까는 수익률이 떨어졌다.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나스닥에 상장된 그러니까는 AI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손실을 보고 있더라. 이익을 못 보고 있더라.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분기가 1분기보다는 매출액이 성장률이 좀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부 한 4-5개를 빼놓고는요. 그게 지금 이렇게 그 주식이 제대로 지금 붐을 못하고 있는 예? 이런 이유를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번째 명제는 뭐냐? 이 AI 기반 산업 생태계는요. 이건 진짜 나라의 명운이 갈린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거 또 뒷북치고 앉았던데 윤석열官이 이거 그냥 그냥 무책임하게 떠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는요. 예? AI 기반 산업 생태계 진화가 언제부터 2010년부터 본격화되죠. 구체화되죠. 2010년부터 열풍이 일어났었어요. 예? 열풍이 2010년부터. 그래서 2010년 이후 세대를 알파스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AI 세대에 저는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AI 기반 산업 생태계 진화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를 누가 주도하냐는 것은요.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50년 이상을 미국의 시대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미국의 제조업의 기술에 절대적인 우위에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19세기 대영 제국의 시대가 영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가지고 가능했다면요. 그리고 근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국가 중심주의, 자국 이익 중심주의잖아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가 없어요. 두 개의 태양이. 이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사실 저급성이죠. 야만성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의 패권, 소위 패권주의잖아요. 자기들의 패권을 절대 양보 못합니다. 이건 근대 문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문명의 하나의 국가 관계, 소위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은 이 패권을 포기 못합니다. 미국이 볼 때는 자기들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도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를 중국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근데 AI에서 사실 상당히 지금 어쨌든 간에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 쫓아가고 그 다음에 AI에서도 상당히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짜증나는 거야. 감히 내 위치를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위협이 되는 나라가 없거든. 미국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조이는 겁니다. AI 관련 반도체도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라고 우리나라한테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 경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향후 그러니까 2020년대 후반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입니다.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요. 그렇죠?
그건 미국한테 유리한 게 뭡니까? 미국한테 유리한 거예요.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의 힘에서 유리하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요? 중국에 비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 그 패권의 싸움,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하고서는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향후 전망을. 이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는 뒤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 미국이 유리하거든, 아직까지는. 중국은 지금 이걸 지금 그 군사력의 격차를 지금 빠르게 지금 쫓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격차가 없어지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대공황 다시 돌아왔을 때 연준이 당시에 실수했다 이거야. 연준이 실수했다 이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게 근본이제. 당시에는 근본이제였었습니다. 금하고 통화가치를 고정시켰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교육이 원활할 수가 있죠. 환율이 안정되니까. 통화가치가 그러니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니까는 교육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어느 중소기업체가 내가 100만 달러 수출을 했는데 100만 달러를 수출할 때는 1달러당 그러니까 그래서 1,300원에 1,350원에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예? 그 대금을 수출 금액을 받을 때는 보니까는 이게 1,250원 떨어졌어. 그 100만 달러 곱하기 1,250원 하게 되면은 원화로는 그러니까 쭉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예? 이게 환율 변동이 교육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그러니까는 던져주지요. 근데 근본이제를 하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고정되는 거니까는 예? 교육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촉진시킬 수가 있죠. 자, 연준의 실수와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제 근본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본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경은 우리가 근본이제 이런 것에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별개로 하고요.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1921년부터 27년간 통화량이 67%가 증가합니다. 통화량이요.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붐이 막 일어난 거죠. 네? 왜 그러냐면요. 근본이제 하에서는요. 경제가 번영을 하고 경제가 막 좋아지면요. 통화량도 같이 증가를 해야 돼. 왜? 그 결제 금액을 높여야 되니까요.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막 뜨거워지게 되면은 오히려 긴축을 해야 된다잖아요. 긴축이요. 근데 거꾸로 돌아갑니다. 네? 금의 생산량, 금의 공급량만 뒷받침된다면 통화량은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네? 통화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한 디플레 압력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디플레 압력에. 통화량이 67% 증가를 하니까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떨어지죠. 급감하죠. 이자율이 떨어지니까는 막 이 차입이 증가하고 과잉 투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과잉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네? 과잉 투자가. 이게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 거품을 형성하는.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것이 거품 형성을 차단한다는 교과서적으로 이런 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들어가죠. 현실에서는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적으로는요. 거품의 붕괴는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류 경제의 한계입니다. 네? 거품이라는 자체가 경제 개념이 아니에요. 거품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거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고 거품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거품이라는 건 가격이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치게 올랐을 때 떨어질 걸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다 판다 이거예요. 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이 억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품과 거품 붕괴를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중앙은행은 그 거품이 붕괴됐을 때 마법 스트레치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 대청소 그걸 수습하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냐면은 막 그 이 차입이 투기가 막 촉발되고 있는데 근데도 뭐냐면 연준은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 정도에는 아까 봤듯이 어땠습니까? 1928년도에 막 쫙 올라가잖아요 주식이요 주가가.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연준이 뭐냐면 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통화 공급을 급격하게 축소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겁먹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붕괴돼가지고 할까봐 지폐를 포기하고 달러를 포기하고 금을 막 매입을 하죠. 금을요.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거죠. 안전자산으로요. 연준은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을 합니다. 금 가격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차익 부담을 증가시켜가지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생산 조업이 중단되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대공황으로 이어진 거라 이겁니다. 이게 연준의 실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느냐? 오늘날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라가르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이 경기 침체 상황이 올 것 같으면은 연준은 뭐냐면은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진정시킨다 이거죠. 예? 이렇게 방치 안 한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는 근본이자고 지금은 근본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